저는 안동을 대학 시절에 와보고 40년 만에 두 번째 대전에서 이렇게 안동으로 오면서 좋아요. 안동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태계 이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동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동의할 겁니다. 태계 이양의 영남 아파.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많은 사람들 내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안동 오면서 제가 두 번째로 태계 이양 이쪽 정신적인 그 흐름을 첫 번째로 한다면 그거에 버금가는 두 번째 걸 하나를 봤습니다. 지명이 잘 오늘 오면서 처음 봤어요. 내가 혹시 이쪽에 암산 유원지 휴게소인가요? 여기 안동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폭포가 막 흘러내리는 그 아주 절경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차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봤어요. 한 1분 정도 봤는데, 혹시 제가 한번 강의 서두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암산 폭포 휴게소 그 절경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태계 이양만큼 중요합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도 지나가는 가격이 지나가도 그걸 보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인상이 남아요. 그게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딱 한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정답에 가까운 정답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바위 덩어리죠. 저한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계 이양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예? 주상절리? 조금 다릅니다. 경상누천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안동에 계시는 모든 분한테 제가 거의 1억 년 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보이는 그 바위 절벽이 경상누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한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유니크하게 경상누천군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냐 하면 추풍령에서부터 좀 지나서 영동에서부터 부산 다대포까지, 결정적인 것은 태종대 다 가보셨죠? 태종대 기억하시고 지금 암산 그 절벽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동일한 지청입니다. 그 지청 이름을 1920년도 일본 지질학자부터 그게 연구가 됐는데, 그 지청 이름이 경상남북도에 있다 이래서 경상누천군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 강의 제목이 오늘 포럼 제목이 팩타, 사실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데, 그러면 이제 안동에 계시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 넘어서 영동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때, 특히 경주나 포항이나 안동 이쪽으로 올 때 꼭 도로 절개지를 꼭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혹시 서울 쪽으로 갈 때, 추풍령을 넘어서 서울 쪽으로 갈 때, 혹은 강원도로 갈 때 도로 절개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포항이나 경주로 갈 때는 도로 절개지 중에 그 경상누천군이 보입니다. 일부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오늘 2시간 대전에서 오면서 이쪽도 경상누천군이 있을 건데 하니까 녹음이 숲이 덮여갖고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암산 그 폭포 떨어지는 그 바위를 보시면 시루떡입니다. 이제 느낌 오시죠?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시루떡입니다.
정확히 청청으로 시립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의 정신의 역사 이전에 이 땅의 지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신의 역사는 한 500년 남짓하죠. 성리학, 태계 이항의 정신은. 그러나 지질의 역사는 1억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드물게 요 경상남북도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때 경상분지라고 합니다. 요렇게 온폭 파인 분지에 중생대 주라기부터 일어났던 화산활동 그 결과에 이로도된 깎여 나간 토사가 청청이 쌓여서 된 지청입니다. 경상루청군이 논문에 의하면 두께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경주나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도로 절기를 보세요. 기껏해 한 20-30m밖에 안 되죠. 그런데 1억 년 전에는 그 지청의 두께가 9,000m나 됐대요. 예. 9,000m를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세워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랬어요. 예, 이게 팩타입니다. 과학은 팩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 팩타는 뭐냐 하면 실험이나 측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경상루청군은 여러분들이 이 경상남북도에 논밭이 있고 도시가 생기고 취락이 형성되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 기반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상루청군이라는 지청의 특징에 의해서 그 특질에 의해서 그 후에 생태 환경이 결정이 되고 그 생태 환경 속에서 원시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이전에 지질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도입부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경상루청군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 분야를 말씀드릴 건데, 안동이 저한테, 제가 만약에 안동 시민이라면, 안동이 진짜 자랑해야 될 곳은 어디였냐? 태계 이항, 물론 넘버1. 넘버2가 암산폭포고 있는 그 지청은 유니크하게 지금 경상루청군을 저렇게 볼 수 있는 데는 바로 부산의 태종대, 그 다음 이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그 지청이 지금 암산 그 폭포가 기껏해야 아마 100m도 안 될 겁니다. 지나가면서 봤더니. 근데 그게 1억 년 전에는 9,000m 됐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숨 막힐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두꺼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 가서 산악 이렇게 절개지를 보면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가 보여요. 그런데 경상루청군에서는 바위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얕은 물가거나 이렇게 움푹 파인 분지에, 경상남북도 분지에 차곡차곡 시루트처럼 지층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진 바위를 보기가 조금 드뭅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그 평지 중에 솟아오르는 요쪽에는 산들입니다. 그 산들은 그 후에 이제 화산작용을 해갖고 경주 토암산, 월악산 이런 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기반은 평지로 된 지층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안동에서 자랑해야 될 두 번째는 경상루청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해야, 경상루청군을 이해해야 백악이, 중생대 백악이 대략 9천만 년에서부터 신생대 들어와서까지 거의 한 3-4천만 년의 지구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중생대 백악기 때쯤 되면 공룡은 서서히 쇠퇴해가면서 우리 포유동물이 행성지구 대륙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 때는 백악기 초에 지구상에 꽃이라는 식물이 출현합니다. 현화식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대 중간쯤 공룡이 있을 때는 꽃이라는, 여러 물론 식물은 있었는데 꽃식물은
중생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악이쯤 들어와서 출현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조금 더 팩타 이야기 많이 하면 조는 사람 생겨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적 고양이나 이쪽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 만나면 추상적 사고를 많이 해요. 저도 누구보다 추상적 사고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불교를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네 제가 추상적 사고를 빠져나와 갖고 다시 팩타 속으로 개체 속으로 들어간 게 박사학위 끝나고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상적 사고 이제 요 과학적 팩타가 진실인가? 이제 그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입부 말씀 그 정도 하고, 저 파워포인트 좀 해주세요. 인류가 지난 3,000년 동안 자연이나 인간 사회를 관찰하면서 낸 사고의 패턴이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고대 부족 사회가 형성되고 요 무렵까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했던 전형적 사고는 뭐냐면 초월적 사고입니다. 초월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인간의 힘이 너무 미약하니까네 천둥이나 번개, 큰 바위, 큰 나무에 어떤 정령이 깃들었다. 그 초월적 힘에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초월적 사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미신이라 그러죠. 그게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과학의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던 가장 팽배한 인간의 사회의 형태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인간의 사고의 패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 패턴이 출현했던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라든지 그 후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우리 인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3번째 사고가 한 300년 전부터 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측정 가능한 대상만 과학의 영역으로 삼겠다는 3번째 사고가 출현했습니다. 그 사고의 핵심은 측정주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 주제입니다. 대다수 사람 지금 또 초월적 사고를 믿습니다. 예, 초월적 사고. 지금 또 모든 종교에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합리적 사고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지난 한 1000년 이상 우리가 인류가 고동 종교가 출현하고 과학 문화가 이제 시작했죠. 그 과학 문화의 끝무렵에 출현한 게 뭐냐면 계량주의입니다. 계량주의 핵심 뭐냐면 의미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측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는 영혼이나 사후의 세계나 이게 과학의 대상이 안 됩니다. 측정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측정주의라는 게 무미건조하고 무조건 자로 재는 겁니다. 시간을 시계로 재고 자로 재고 이런 측정주의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같았는데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고는 측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리 합리주의 사고가 지금까지 좀 많이 이제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 논리 합리주의 사고는 연역법이 중심입니다. 이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연역법하고 이론 체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모집단을 다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샘플링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예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출구조사를 하면 금방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원래도 경험해 보셨죠? 출구조사에서 딱 발표를 하면 모든 사람이 딱 믿게 되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출구조사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샘플링이란 뭐냐면 모집단을 다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모집단의 그 무수한 모집단의 특성을 유추하는 것이 통계고, 예, 통계 분석이잖아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했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언스는 이론이 메인이 아닙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 토론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는데 1940년도까지는 기본 이론을 갖고 받았습니다. 1920년도에 양자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을 갖고 받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물리학이든 다른 어떤 분야도 어떤 이론을 갖고 받는 것보다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개념 중인데 지금은 이론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냐 하면 측정의 시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랬죠. 빅데이터 시대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이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째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째로 다 그 무수한 많은 사례를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인류가 도래한 지금 시대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이 결합하면서 모든 것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째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어제도 제가 그 강의를 했는데 줌으로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이번에 제임스 웹 인공위성 뉴스를 보셨죠? 그러면 제임스 웹 이전에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WMAP 인공위성 관측 결과가 그쪽을 쭉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요. 빅뱅 후 38만 년 됐을 때 전체 우주를 측정한 겁니다. 첫 번째 놀라야 되는 점은 전체 우주를 통째로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면 우주의 가장 큰 지름이 38만 강년이고 그 38만 강년을 지금 138억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를 다시 요약해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도 물론 이론이 중요한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 흐름은 인류가 초월적 힘에 의지했던 시대, 두 번째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에 의지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 AI가 들어오고 최근 한 20, 30년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인류가 우주에 있는 대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추상적 사고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언제냐 하면 바로 합리 논리적 시대가 추상적 사고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그냥 다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열흘 전에 책을 한 권 출판했어요. 김영사에서 빅히스토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어떻게 팔리는가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교보 온라인에 딱 하면 그거 좀 써본 사람 알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책들이 자기가 서칭을 하면 그 서칭 히스토리가 다 남아갖고 좋아하는 책들 쫙 옆에 해줘요. 그 속에 들어가는 계산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AI 기법을 써갖고 뭐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기록들, 측정을 다 했기 때문에 내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좋아할 거라고 아마존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성리학이 조선 500년 동안 중요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 왕조를 이렇게 떠받치는 정신적 개념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는 논리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논리 합리적 시기를 넘어서 갖고 가상세계고, 가상세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란 말은 뭐냐 하면 무수하게 많은 측정 값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수하게 모든 측정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대로 측정 값을 통계 처리하면 이론이 나와버립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불자지만은 간세음보살 간혹할 때도 있지만 기독교는 오마이 갓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한 20년부터 그냥 탁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좀 유행되고 있습니다. 저 방송에 좀 나오면서 이런 얘기, 오마이 사이언스. 뭐 사이언스를 종교처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사이언스가 밝혀낸 그 세계상이 합리 논리적 사고가 상상했던 그 복잡 미묘한 그걸 넘어설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다는데
매력을 느낀 겁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저도 이제 대구 구도의 출신입니다. 우리 오경선님하고 좀 통화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 대구 구도의 출신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70년대 제가 대구 구도에 이렇게 할 때 수련대회도 7번 가고 뭐 이랬습니다. 아주 참 이경 박사님이나 참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학 초년 시절에 순천 송광사 가면서 처음 만났던 불교 다르마의 세계, 대성 불교 교학의 정치한 시스템에 저도 엄청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감동을 하고 있고 놀랍죠. 근데 박사학위 하고 나서 사이언스로 지금 한 20년 들어봤더니 집합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불교하고 과학의 집합관계는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 합리적 사유 시스템의 에센스입니다. 특히 유식 사상이나 하암 사상이나 열애자적 사상은 인간이 한 2000년 전부터 인간이 추구했던 가장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 시스템입니다. 그걸 보시면 붓다가 설파했던 그 주 대상 중에 하나는 그 귀족층들입니다. 지식층들입니다. 세계 종교에서 불교는, 기독교는 다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불교는 곧장 그 사회의 최고의 지식층들, 붓다의 10대 제자들도 가섭존자나 목련존 뭐 이런 사람들 다 일개 그룹을 이뤘던 지식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분들을 논리적으로 설파해서 불제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지구상에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만나봤던 세계는 지금 이야기했던 계량주의 세계입니다. 모든 게 측정이 가능한 이 세계는 그러한 놀라운 가장 정치하고 정교한 사유의 체계도 빅데이터 속에서 곧장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요점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스파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사이언스에서 가장 인간 사유 체계를 극단으로 드라이빙 해주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퀀텀 피직스, 양자역학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성 이론 시스템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중력파 측정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2012년에 힉스 입자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요 두 이론 시스템이 지금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이론 시스템입니다. 요 이론 두 개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시스템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오버하지 않고 너무 추상을 투사하지도 않고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예. 네. 그 결혼을 시켰는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 그걸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예. 오케이. 요거 말고, 요 동영상 말고, 예. 그러면, 자, 요거부터 뭐, 이렇게 13번 한번 열어줘 보세요. 애니메이션 되나? 한번 봅시다. 13번 한번 열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돼요. 애니메이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오케이. 쭉 빠져나오세요. 자, 그걸 요거, 예. 플레이를 누리는 게 있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예, 됐어요. 자, 소리 안 나와도 돼요. 자, 이 동영상 보시면 오늘 강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한번 보세요, 일단. 종이 탈입니다. 안동 하회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탈인데, 예, 코가 튀어나왔죠. 코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주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나 이게 코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여러분들 10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뒷면을 보여줄 겁니다. 뒷면이 팩트입니다. 뒷면이 사실입니다. 네. 오케이? 잘 보세요. 스탑. 그거 잠깐 해주세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진짜 종이탈의 앞면입니다. 코가 튀어나왔죠? 예, 사실입니다. 공이 튀어나왔는데 근데 이 작가가 뒤로 돌립니다. 종이탈 뒤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탈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뒷면은 코가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가 있죠. 앞면이면 코가 튀어나오죠. 요게 종이탈의 앞면입니다. 코가 튀어나와 있는데 뒷면을 돌리면 뒷면에 들어간 게 보입니다. 한 1초 정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좀 더 보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브레인이 만들어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팩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코가 튀어나온 건 리얼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넌 해보세요. 자, 뒷면을 보여줄게요. 중요하게 뒷면이 튀어나오게끔 우리가 바깥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뒷면이 보이죠? 뒷면이 보이죠? 근데 팝업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눈 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 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눈 뜨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당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코가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볼 수 있다면 사이코패스가 아주 흉악범이 얼굴을 도려내 갖고 뒷면을 보여주면 얼굴 가죽을 벗겨가 뒷면을 보여주면 코가 들어갔다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본 모든 사람의 얼굴은 코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탈이 코가 들어간 걸 보여줘도 우리 브레인은 그럴 리가 없어. 코는 튀어나온 거야. 라고 하는 이전의 기억이 우리의 리얼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환상입니다. 지금 이 예가 아니고 제가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뭐 다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브레인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세계가 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강의 주제가 과학적 팩타는 사실은 진실일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이란 말이 뭐겠어요? 팩타라는 게.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존재가 먼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동차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4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보면 우리는 다 4차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4차원 속에서 수식을 통해서 보여준 세계는 뭐냐면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관계가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3차원 이 세계에서 바위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 측정을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저 앞에 사람이 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내가 봐서 있는 거죠. 빛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 상대방 얼굴에 반사된 빛 알갱이가 내 망막에 맺혀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먼저 사물이 먼저 있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의 이론은 이 세계관을 180도 뒤집습니다. 이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왜 환상이냐면 간단히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측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정은 어떤 범위를 갖고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측정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양자역학으로 측정했다는 말은 한순간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하는 측정 행위가 대상을 교란해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측정은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은 시간의 축상에서 한 점입니다. 맞죠? 한 점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주에는 지금 여기는 넌센스입니다. 명상가들이 흔히 지금 여기란 말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는 우주에 통용되는 어떠한 지금 여기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지금 여기가 있고 나의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이지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지금 여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첫 번째 기결입니다.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지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태양에는 태양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중력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또 블랙홀에는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시기가 갖고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찰나적으로 측정을 해야 존재가 하게 됩니다. 시간을 좀 더 두면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측정 대상이 교란을 당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실을 안다는 거,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을 통해서만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게 측정의 문제인데 순간을 통해서 존재가 출현하는데 그 순간이라는 것이 우주에는 두 개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환상입니다. 우리는 환상으로만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환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어 있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깡그리 100% 거짓만 보도로 진화되어 온 겁니다. 제가 처음 이걸 공부했을 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무슨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로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로 갖고 설명하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존재는 존재하는데 순간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환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불교에서 그런 그 화나 공신 이야기하고 그 전체로 환으로 보는 게 금강경이나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유체계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지금 팽배하게 있는 이 환으로 보는 이 사유체계의 가장 에센스는 뭐냐면요. 오케이, 그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환이라 보면, 환상이라 보면 그거는 헛되고 헛되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환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자연적 진화를 벗어나서 문화적 진화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동물은 자연적 진화를 하는 종입니다. 자연적 진화를 하는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즉각 운동 출력으로 포착합니다. 자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언어를 통해서 상징 기호를 통해서 시간이란 독재자에서 자유를 획득한 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에 결부된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진화를 하는데 이 문화의 본질이 뭐냐 하면 언어와 사회 시스템들입니다. 그럼 언어와 사회 시스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맥락입니다. 그럼 맥락은 뭐냐 하면 맥락을 벗어나면 넌센스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자,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문화의 본질은 언어라는 거 대충 아시죠? 사회라는 거 아시죠? 감정도 대부분 사회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회, 언어, 문화의 핵심 사안은 뭐냐 하면 맥락이라는 겁니다. 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홀딱 벗을 수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홀딱 못 벗잖아요. 그게 맥락입니다. 됐죠? 제가 미국 가서 사과를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보세요. 미국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과란 단어.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그 맥락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언어, 인간의 논리체계 상당히 많은 것이 맥락 속에만 존재합니다. 근데 맥락은 인간의 합의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동의한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문화, 언어, 이 모든 기반에는 그거에 실제가 있느냐 묻는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물으면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정했는 거죠. 쿡 선장이 호주에 갔잖아요. 1770년도쯤인가요? 호주에 갔을 때 그 낯선 남반구에 있는 쪼매는 대륙에 딱 쿡 선장이 상륙해 갖고 왔더니 뭐가 불쩍불쩍 뛰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콕 선장이 궁금해갖고 옆에 있던 원주민 에버리진한테 물었어요. 제가 가서 에버리진 많이 만나봤거든요. 호주 제가 한 7번 갔다 왔습니다. 에버리진한테 물어보니까 에버리진이 하는 말이 캥거루 이랬잖아요. 혹시 이 말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캥거루란 말 다 들어보셨죠? 캥거루. 캥거루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콕 선장이 물었어요. 옆에 원주민 보고 저 짐승이 뭐냐고 이름이. 그때 원주민이 하는 말이 캥거루. 근데 캥거루란 말이 뜻이 뭐냐 하면 나도 몰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의미는 물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과학을 했고 이쪽에 불교도 조금 공부를 했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의미에 갇혀 있습니다. 동물은 감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주는 중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에서 생깁니다. 그럼 의미는 어디서 왔느냐? 맥락에서 온 겁니다. 예. 목욕탕에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목욕탕에서 홀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맥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옷을 입고 들어가면 맥락을 어겼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죠. 됐죠? 네,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문화적 진화를 택한 거예요. 문화적 진화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연적 진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정의하는 대로 우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 그 자체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 시스템, 모든 종교 시스템 이런 걸 궁극에 들어가면 예, 의미가 사라지는 점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현상은 데피니션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언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거는 이거라고 하자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 문자가 출현하고 모든 게 출현했습니다. 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전 세계 지성계를 히트한 사람이 예, 유발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문화적 종이 되었냐? 첫 번째, 공유된 개념이 출현한 겁니다. 공유된 개념. 함께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공유되지 않는 개념 갖고 불교하고 기독교, 진보, 보수가 끝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개념을 공유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개념을 공유하게 되면 집단 지향성이 출현합니다. 집단 지향성. 개념을 공유했다는 말이 뜻을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도움계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을 공유하게 되면 집단 지향성이 생깁니다. 모든 집단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단 지향성이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문화를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개념의 공유, 집단 지향성, 그 다음에 사회의 형성 이렇게 세 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지향성까지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빨리 바뀌던 올드 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임스 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 인공위성 그 관측 결과를 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언스에서 많은 분야가 판을 뒤집는 게임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융합의 시대에서는 옆에 있는 의자에 그 안전바지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융합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멀미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빅데이터의 폭포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융합은 학부 수준의 융합이 아닙니다. 지금 다 그 융합, 빅히스토리 이런 빅히스토리 책도 썼는데 빅히스토리 융합은 적어도 거의 석사 수준 이상에서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뭘 융합해야 되느냐? 크게 우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자, 나와서 좀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전체 지금 이거 제가 이번에 썼는 책에 있는 도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요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 다이어그램을 9개 그렸는데 전체 15개입니다. 요거만 오늘 조금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뱅이 출현했어요. 언제? 138억 년 전입니다. 자, 혹시 137억 년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또 혹은 138억 년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죠?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137억 년이라는 이 숫자는 언제 나왔냐 하면 2002년부터 나왔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쏘아올린 WMAP이라는 인공위성의 관측 결과를 1년 이상 시뮬레이션 해갖고 측정 값을 바탕으로 추출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37억 년입니다. 여러분들 자연과학 책을 보다가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혹은 200억 년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2000년도 이전에 쓴 책들입니다. 2002년 이후에 나온 책은 137억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0년 이후에 유럽 공동체에서 또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그 인공위성이 플랑크 위성이 쏘아올라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나온 값이 138억 년입니다. 그 지금은 과학계에서 137억 년, 138억 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t = 0.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빅뱅이 있었죠. 빅뱅 당시에는 우주 전체는 포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온도로 따지면 10의 35성도 K쯤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로 따지면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온이고 크기는 우주 전체 크기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양성자 크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믿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 그런데 이게 지금 팩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빅뱅이 터지고 그 다음에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100만 분의 1초 지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의 대략 13성도 K쯤 됩니다. 그리고 이때 10의 13도 K 정도를 에너지로 바꾸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1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1기가 일렉트론 볼트면 10의 9성 일렉트론 볼트죠. 자, 1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양성자 질량이 936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대략 1기가 일렉트론 볼트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 초기에 빅뱅 당시에 이 파동, 빛의 파동의 에너지가 온도가 얼마쯤 되냐면 11조도 정도 됐어요. 계산대 나옵니다. 아주 간단히 계산대 나옵니다. 볼트만 공식을 쓰면 곧장 계산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11조도, 대략 10조도 정도 온도가 되면 이 빛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10조도쯤 되면 양성자 질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자발적으로 포톤, 빛에 의해서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출현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00만 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출현이라고 적었죠. 그 양성자가 왜 중요한데?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막 침을 튀기고 여러분들 땀을 막 흘리고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뭡니까? H2O, 물이죠. 그럼 물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수소 2개, 산소 하나잖아요. 그때 그 수소 원자입니다. 그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말인데? 무슨 이야기인데?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지났을 때 생성된 양성자가 없었다면 지구도 없고 별도 없고 우주도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갤럭시나 별의 70%는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자가 언제 생겼냐면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8만 년째,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38만 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주에 수소 아톰이 출현합니다. 수소 원자가. 이 수소 원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요거는 조금 따라오세요. 양성자는 원자 핵이고 양성자는 전기 플러스를 전기 뗐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가 되려면 원자 핵에 전자가 캡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태양계처럼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빅뱅 후 38만 도까지는 우주 온도가 3000도보다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면서, 자, 융합 어렵습니다. 자, 예, 고개 드시고, 융합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아까 저 시장님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자, 융합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동의 선비 아주 어르신들 같은데, 예, 융합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어금니 깨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스님들 설법에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프가 안 나와요. 예, 성리학 아무리 해도 그래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성리학 중에서 태계 이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학 10도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성학 10도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면 그 이론이 위대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표현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술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태계 이항 그걸 그림으로 바꿨잖아요. 10개의 그림으로. 저 항상 강의했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많은 서술 시스템이 있었는데, 예, 불교에서 의상대사의 법성계가 법계 도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대구 구도의 마크입니다. 법계 도인으로 글자를 요렇게 해갖고 53선지승 만나러 가는 그 끝검새로 해놨는 그 도형. 그 도형 무늬가 언제부터 출현한 줄 알아요? 에집트에도 나옵니다. 그 도형이. 예. 표현, 측정, 그게 논리적, 합리적 사유보다 더 나간 인류의 지적 능력입니다. 제가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하고 깨달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도 많은 추상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를 굉장히 숭상을 해요.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니까요. 그런데 인류가 한 발 더 나간 거는 그 추상적 사고 세계를 넘어서 갖고 측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측정의 세계, 요게 이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빅데이터를 만나야 돼요. 그 빅데이터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단체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이 단체 회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 단체 사무실을 안 불러요. 훈련센터로 부릅니다. 그럼 뭘 훈련하느냐? 예, 딱 한 가지입니다. 숫자를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불교나 이런 걸 좋아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추상적으로 많이 흘렀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흐르고 이래갖고 했는데 추상적 사고가 세계를 통째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분해를 잘 못합니다. 통째로 보는, 소위 말해서 이 동북아, 이 항화문화권 영역의 동북아 사유 시스템은 통째로 보는 겁니다. 노장 철학이 그렇고 사실은 불교는 사실 그건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장 철학은 유기체론적 사고를 해서 전일적인 시스템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멋있는 거죠. 인위적인 걸 거부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전체를 보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계속 전체 시스템을 계속 보면 마음은 풍족해져요. 굉장히 멋있고 폼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30대, 40대까지는 그거 푹 젖어 들어가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근데 언제 그래서 탈출하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나서 한참 후에 딱 봤더니, 아, 2개 다 해야 된다. 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구나. 결합된 완제품만 보고 봐서는 분해를 못 해요.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이 그렇습니다. 항공산업은 분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거의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분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면 조금만 더 하면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걸 곧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봤을 때는 이 동북아 사유, 이쪽은 유기체론적 사유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통째로, 그걸 말하면 체상용할 때 체를 먼저 봅니다. 이기 중에 이를 먼저 보는다. 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예, 기철학이, 이철학하고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 다 하시잖아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이언스는 분해에서 시작한 겁니다. 분해하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 본 사람은 다시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면 다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있는 시스템만 본 그쪽에 훈련받은 추상적 사고만 훈련한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하면 분해를 못합니다. 네. 그래. 아,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자, 좋아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어쨌든.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이야기 뭐냐 하면, 그래서 좋은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한 분도 안 좋으시고 좋아요. 지금 분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로 들어갈 때는 숫자가 나오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못했던 세계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 출현 38만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는 전기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원자 핵이 전기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 중성입니다. 자,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 바위가 전기를 띠면 안 돼요. 돌이 전기를 띠면 안 돼요. 제가 암석학을 강의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암석학을 강의해보면 대원칙이 뭐냐면 거시적인 물체는 전기를 띠면 안 돼요. 띠면 감전이 돼갖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말이 이쪽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 초기에 수소 양성자가 생겼을 때는 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수소 원자, 중성인 수소 원자가 출현해야 돼요. 중성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가까이 가고 그걸 천문학적으로 많이 모으면 태초의 별이 출현합니다. 그게 언제 출현하느냐면 몇 년 전에는 대략 빅뱅 후 5억 년 전에 출현했다. 5억 년 후에 출현했다는데 이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 출현이 뭐냐면 38만 년째 빅뱅 후 38만 년에 수소 원자가 생겼고 요 빅뱅 후 38만 년을 부른 이름이 뭐냐면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머리도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 전체가 생겼는 현상이 38만 년인데 38만 빅뱅 후 38만 년이 우주가 얼마 크겠냐면 직경이 대략 그 38만 광년까지가 빛으로 연결되고 그보다 좀 더 큽니다. 어쨌든 그 정도 사이즈의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걸 2002년도 측정을 한 겁니다. 38만 년 베이비 우주를 우리 인류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한번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38만 년 될 때 우주를 큰 호수라 생각하세요. 이마댐, 안동댐 호수 있잖아요. 호수에다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 주먹의 모래, 자갈, 조약돌 한 주먹 쥐어갖고 호수에 던져보세요. 그 베이비 우주 호수에 던지면 물결이 거 아닙니까? 모래가 던지면 쪼매는 물결, 큰 자갈이 던지면 큰 물결이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38만 년의 물결이 생겼어요. 물론 빅뱅에서부터 38만 년까지도 물결이 있었는데 그 물결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결이 물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의 물결인데 38만 년 딱 됐을 때 그 물결을 구성하고 있는 빛이 우주를 향해서 손살같이 빠져나온 겁니다. 우주를 향해 손살같이 빠져나왔단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주가 있고 우주 바깥이 있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빅뱅이 터지고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렇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38만 어느 기점이면 요렇게 해서 약간 요렇게 깔때기 알죠? 석유 볼 때 하는 깔때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우주 전체가 한 38만 년 강년되는 지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즈 그때 우주의 빛의 파문이 지금 모든 걸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고 다 만든 겁니다. 됐나요? 이걸 측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측정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미국의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지구 바깥에서 베이비 우주를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전체 베이비 우주입니다. 어떻게 찍느냐 하면 그 인공위성에 그 측정팔이 2개가 있었어요. 이 측정팔이 뭐냐 하면 양쪽 방향에서 오는 전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전파가 빛입니다. 그 무슨 빛이냐면 38만 년에 자유롭게 돼갖고 38만 년에서부터 138억 년 동안 날아온 그 빛을 사진 찍은 겁니다. 정확하게 사진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어떤 식으로 찍느냐 하면 빛이 오니까 이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데 그게 온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38만 년의 우주의 두 포인트에서 온 빛의 파장을 측정을 해갖고 온도로 바꿔놔 봤더니 10만 분의 1도 차이가 났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10만 분의 1도 그 차이로 갤럭시가 생기고 절대 진공이 생기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포톤의 빛의 파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38만 년 때 그 빛이 지금 와서 측정했는데 온도가 몇 도냐 하면요
영하 260도쯤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3000도에서 영하 260도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우주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된 겁니다. 자, 또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빅뱅 당시에 나왔던 그걸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또 이 강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이게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텔레비전 채널 돌리면 방송 채널 아닌데 돌리면 찌찌찌직하고 하얀 점이 찍히죠. 그 방송 노이즈 점의 10%가 빅뱅에서 바로 지금 38만에서 온 빛입니다. 젖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는 저 빅뱅 당시에 나왔던 38만 년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에서 나온 이 포톤의 빛의 빛 속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온 빛이 얼마나 많냐면 에너지가 줄어갖고 파장이 늘어나 에너지 줄어갖고 온도가 그러니까 영하 250도, 260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확히 2.75도 K라고 합니다. 2.75도 K 정도 온도를 갔는데 이걸 전자볼트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내 몸만 해도 30도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온 빛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높은 에너지가 지금은 영하 260도쯤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늘어나는 만큼 파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온 게 수소 원자. 그 다음에 5억 년 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 태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카본 중심으로, CHO, 카본 중심으로 유기물질이 생기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속에 TCA 사이클이 생겼죠. 생화학작용이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바로 DNA, RNA 세계가 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도표가 15개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출판한 박문호 박사의 빅 히스토리, 그 책에 앞장이 나옵니다. 요 15개를 갖고 제가 이 책을 한 권 전부 다 썼으니까. 보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박테리아, 원핵세포, 진핵세포, 그 다음에 강합성이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강합성은 지구상에 대략 한 36억 년 전에 출현합니다. 자, 뭐든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한테. 나중에 토론할 때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자,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 물어보세요.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어젯밤에 꿈을 꾸셨죠? 꿈은 언제 시작한 줄 알아요? 자, 뱀하고 도마뱀, 악어는 꿈을 못 꿉니다. 꿈이라는 현상은 지구상에 대략 중생대 백아기쯤 돼가 한 1억 5천만 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다세포 동물이 출현한 건 6억 년 전, 우리 물고기 어류가 출현한 것도 한 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오면서 척추동물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에서부터 5억 4천만 년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의 가장 핵심적인 그게 뭐냐면 피카이아라는 척추동물 화석이 나옵니다. 물론 그건 척색동물인데 거기서 나온 척추동물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 척추동물이 요거는 자 지금부터 한 5분 만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따라오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척추동물이라는 개념 하나만 생각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척추동물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동물 왜 중요하냐? 물고기에서 3억 6천만 년 전 고생대 대봉기 때 이 물고기가 육지로 상륙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양 척추동물인 어류가 육상 척추동물인 양서류로 바뀝니다. 양서류로 바뀌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상으로 진출해 양서류단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고생대 석탄기쯤에. 그 다음에 이 파충류가 드디어 중생대 트라이 아이스기 때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 한 일파가 바로 공룡이 출현합니다. 트라이 아이스,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에 트라이 아이스 말기쯤에 그 공룡하고 동시에 파충류인데 동일한 파충류인데 공룡하고 사촌간인 다른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그걸 뭐라면 포유류형 파충류, 멤멀 라이크 랩탈이라고 하는데 이 두 종이 갈라집니다. 이건 조금만 따라오세요. 2억 3천만 년 중요합니다. 내일 또 제가 서울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는데 4시간 강의할 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억 3천만 년 트라이 아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가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북한 임진강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 지금 북한 땅 노스코리아는 북중국 지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상도 이쪽 남한 땅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남중국 지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이든 북중국이든 대략 5억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곤도와나 대륙에 붙어 있었습니다. 곤도와나 대륙에 남중국 북중국이 붙어 있다가 4억 5천만 년 전에 북중국이 먼저 분리되가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3억 8천만 년 전에 남중국 대륙이 곤도와나 대륙에서 분리돼 갖고 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중국이 먼저 이 아시아 이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남중국이 가서 북중국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끝자락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언제 충돌했느냐? 이건 지금 뭐 지질학계에서 거의 다 통용되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 결정적이 왜 나왔나 하면 홍성, 여러분들 홍성 아시죠? 충청도 홍성 서해안에 홍성에서 에콜로자이트라는 강물이 발견됐습니다. 에콜로자이트가 뭐냐면 두 대륙이 충돌할 때 고온 고압이 특히 고압이 형성되면 암석이 변형이 돼갖고 생기는 에콜로자이트 암석이 생기는 그 발견된 영역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어디로 되느냐 하면요 중국의 다비에 술루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홍성 그 다음에 오대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 오대산 이 선이 북한 북중국 지계하고 남중국 지계가 충돌했을 때 그 선입니다. 2억 3천만 년 전에. 자, 그까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년에 북중국 남중이 충돌해갖고 그 시대의 동물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공룡이 가출현했고 포유동물로 가는 파충류의 일단이 출현했습니다. 그걸 키노돈트 종류라고 그러는데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의 선조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공룡도 한 2m밖에 안 됩니다. 우리 파충류, 우리 쪽으로 오는 포유동물 쪽으로 오는 그 키노돈트 종류도 한 2m쯤 됐습니다. 출발은 몸집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공룡으로 가는 이 팀들은 1억 년 만에 몸집이 20m까지 커진 겁니다. 파충류, 우리 포유동물로 가는 우리 선조는 중생대 2억 년 동안 오히려 몸집이 줄어듭니다. 줄어도 얼마나 되냐면 지만해집니다. 이 지만해진 우리 선조들이 낮에는 공룡이 대륙을 장악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다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님들, 여러분들 혹시 낮에 돌아다니는 쥐 본 적 있나요? 드물죠? 쥐는 밤에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맹수들이나 야생 짐승들은 대부분 밤에만 다닙니다. 근데 밤에 다니는 새 본 적 있나요? 새는 밤에 안 다닙니다. 예, 왜 그럴까요? 새는 바로 공룡의 백악이 말에 육상 거대한 공룡들은 멸종했지만은 깃털 달린 공룡의 일파가 살아남아갖고 지금 9,000종이 되는 조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밤이 되면 둥지로 가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뿌리를, 태계 이항 선생이 위대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뿌리를 다 하려면 적어도 경상 루천공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백악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최소한. 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폐렴기 말 2억 5천만 년에 시베리아 현무암 범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 조금 따라오세요. 다 왔습니다. 자, 그 공룡으로 가는 시스템, 우리 포유동물로 가는 시스템은 몸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포유동물은 낮에 활동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공룡들이 대륙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우리 포유동물 선조가 밤에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밤에 뭐 하러 갔겠어요? 먹이 사냥하러 나가요. 밤에 먹이가 뭐 있겠어요? 바로 곤충입니다. 벌레입니다. 그래서 밤에 벌레가 소리내는 주파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 선조들은 그때는 물론 파충류입니다. 젖도 안 나옵니다. 초기에는. 근데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공룡하고 주라기, 백악이 거쳐서 한 1억 년 동안 같이 지구라는 생태 환경을 점유하다가 바로 공간 분할을 한 것이 아니고 시간 분할을 한 겁니다. 공룡은 낮 시간을 장악했고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밤이라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발견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디로 나갈 건가를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겁니다. 밤으로 진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청각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의 메인 시각은 시각이 아닙니다. 메인 감각은 인간만이, 영장류만이 메인 감각이 시각입니다. 개가 메인 시각이 뭡니까? 메인 감각이 뭡니까? 후각이잖아요. 다 아시죠? 예, 박쥐도 청각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의 메인 감각은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각하고 후각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밤에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됐죠? 그래서 밤에 먹이 사냥을 나가니까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면요. 아래턱뼈가 변형이 됩니다. 파충류는 악어들은 소리를 어떻게 듣는 줄 알아요? 악어들은 하루 종일 진흙바닥에 턱을 대고 있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지나가든지 맹수가 지나가면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진동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이 아래턱이 받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파충류는 아래턱이 3가지입니다. 3개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은 아래턱이 통뼈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턱뼈 3개 중에 2개가 1억 년 정도 걸쳐갖고 극단적으로 줄어들어갖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갖고 속기뼈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중에 망치뼈하고 모르뼈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20배 정도 정폭이 되어버립니다. 에너지적으로 20배 정도 정폭돼갖고 소리를 듣습니다. 예. 오케이.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이 전체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악이 말에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갖고 육상공룡은 멸종합니다. 그리고 그 깃털 달린 한 1m쯤 되는 공룡의 일파는 살아남아갖고 새가 됐다 그랬죠. 저는 한 7년 전에 몽골 고비 사막 저 끝에 들어가서 공룡 발굴지에 가갖고 거의 한 이틀 동안 그쪽에서 전부 다 답사를 다 했어요. 공룡뼈 이만큼 주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공룡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EBS 세계 테마의 기행을 보면 우리 팀들이 가갖고 공룡 그 뼈 이렇게 하는 거 나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공룡이 멸종을 하고 우리 포유동물 시대가 왔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진화의 메인 축이 뭐냐 하면 감정입니다. 정서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이 1억 년 동안 중생대를 겪으면서 이 진화 전략이 달랐습니다. 공룡으로 간 시스템은 기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1억 년 트라이 아이스기 때부터 주라기 초까지 그 1억 년 동안을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에서 지금 21%잖아요. 그때 15%까지 떨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 있으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반야신경만큼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야신경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지금 20%인데 21%인데 15%로 떨어졌다면 해발 고도 4,000m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한 5,000m 좀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칠레 가서 안데산 5,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5,000m쯤 되면요 10분 이상 못 걷습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추상적 사고 못합니다. 제가 추상적 사고를 맨날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극한 상황에 가면 추상적 사고부터 먼저 스탑해버립니다.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진화되어 왔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추상적 사고는. 그거 딱 보면 5,000m 딱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그때 저 방송에 나레시는 아직 기억납니다. 별 이야기 못해요. 뭐 굉장히 아는 거 자랑할 수도 없어요. 뭐 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생존에 급급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그런 사건으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해발 4,000m 이상 정도 농도로 1억 년 동안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1억 년 동안 지구상에는 동물종, 대표적으로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그 저산소 상태를 어떻게 적응했나 하면 공룡은 아예 몸을 바꿔버렸어요. 안에 내장을 창자의 일부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닭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닭의 해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닭의 해부도를 한번 그려보면 닭이 이래 있다면요. 흉곽을 딱 드러내면 공기 주머니가 9개 있습니다. 사실은 닭을 이렇게 해보면요. 이 안에 닭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은 이 안에 이 부피에 거의 대부분이 공기 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요. 빈 구멍이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닭은 뼈속까지도 구멍을 숭숭숭 내놨어요. 자,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고기 드시면 닭뼈 딱 불어갖고 그 뼈속을 한번 보세요.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구멍이 생기냐? 이거 네이처라는 논문인데요.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300마리 새를 좀 잔인한 실험인데 그걸 다 해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새가 호흡을 할 때 기낭의 일부가 이 뼈속까지 들어가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호흡이 중요했으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머니를 집어넣기 위해서 뼈가 공기를 함유하는 함기골이라고 합니다. 함기골이 출현했어요. 자, 그만큼 이 산소 호흡이 중요했는데 조류는 몸속에 기낭을 만들어 갖고 그걸 극복했어요. 저산소 상태를. 우리 포유동물은 뭘로 해서 극복을 하느냐 하면요. 행경막을 출현합니다. 선생님들 명상하시니까 행경막, 복식호흡 다 아시죠? 행경막이 엄청 중요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행경막인데 우리 초기에 포유동물은 뼈가 갈비뼈가 어디까지 나 있었냐면요. 제가 그 자료를 항상 보여주는데 초기에 대략 2억 년 전 이렇게 포유동물을 보면요. 뼈가 늑대만한데 뼈가 이쪽에도 갈비뼈가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갈비뼈는 12개입니다. 다 아시죠? 12개 밑에도 요추 5개가 있습니다. 이 요추 5개는 갈비뼈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 갈비뼈가 없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갈비뼈가. 왜 사라졌겠어요? 바로 자, 행경막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복식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여 갈비뼈가 덮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들어갔다 나올 수 없죠. 고정되니까. 됐죠? 예. 여러분들 복식호흡, 명상의 복식호흡의 기원을 추적하면 바로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 현무암 범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조금 말씀. 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0%에서 15% 떨어졌느냐? 그 구체적 예가 시베리아 대륙에 유럽 면적만한 현무암이 덮여버립니다. 그럼 현무암이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 속에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지구 온도가 수십만 년 만에 한 10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동토도에 갇혀있던 얼음 결정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대규모로 공기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지구 역사에서 반복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생대 5,500만 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PTM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자들이. 그리고 바로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메탄가스들이 대륙에 갇혀있던 메탄가스들이 대기중으로 올라갑니다. 메탄가스는 불타잖아요. CH4가 산소와 만나갖고 불탑니다. 그러면 메탄가스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그 양만큼 산소가 대기중에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2억 5천만 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갖고 1억 년 동안 대기중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대기중의 산소가 15%로 1억 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지구과학에서 진짜 한 5개 중요한 사건 중에 들어갑니다. 엄청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 됐는가, 그 기원이 적어도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산소농도 떨어져갖고 공룡은 기낭을 만들었고 우리 포유동물은 갈비뼈를 없애고 이쪽에 갈비뼈를 없애고 행경막을 출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했는데 복식호흡은 기낭 시스템보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예, 철새들은 에베레스트산 넘어갑니다. 8,000m 넘어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항상 보여줘요. 철새들은 에베레스트산 넘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에베레스트산 8,000m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소통 메고 가야 됩니다. 명확해졌죠? 대부분 인간은 5,000m 넘어가면 산소통 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철새들은 10,000m까지 가도 산소통 없이 갑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진화의 전략이 달랐던 거예요. 공룡하고 이 조류는 산소호흡 능력을 극대화시킨 종입니다. 뼈속까지도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도록 만든 종이고 우리 포유동물은 행경막을 만들어 갖고 갈비뼈를 쓰고 복강이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딱 하고 나니까
행성 지구 대륙을 완전히 포유동물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포유동물의 방산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포유동물이 전 지구를 뒤덮었죠. 포유동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포유동물은 전 지구를 극지방을 제외해놓고 다 생존합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갔죠. 박쥐 종류들.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들어갔죠. 고래. 바다나 하늘이나 다 들어갔고 포유동물이 거의 5천 종이 넘습니다. 포유동물이 이런 모든 생태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다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룡은 몸집을 통해서 진화를 해온 종입니다. 브레인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은. 공룡의 브레인은 그 1억 년 동안 간단히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2억 년 동안 몸집은 10cm 정도로 고정시키고 더더욱 뭐라 하면 브레인을 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그 부피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생태 환경에 바로 인지작용을 통해서 적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포유동물이 포유동물이라는 이름이 젖을 먹이는 종이잖아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자, 포유동물이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알을 뱃속에 놓는 종. 자, 물고기는 알을 바다에 뿌립니다. 정어리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난자를 물고기 암컷이 바다에 난자를 뿌리면 수컷이 정자를 바다에 뿌립니다. 얼마나 많이 뿌리냐 하면 항공 촬영을 하면 바다가 우윳빛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결혼해갖고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는 뭐냐 하면 파충류는 자 거북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알을 모래에 놓고 덮어버리잖아요. 알을 놓는데 몸 바깥에 놓고 이게 천적을 막아주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 포유동물은 제가 내린 대표적인 뭐냐면 애미 몸 속에 알을 놓는 종입니다. 우리는 알입니다. 아직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막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알을 놓기 때문에 알을 많이 못 놓습니다. 많이 못 놓습니다. 그래서 10마리 정도 포유동물은 새끼를 놓으면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놓은 새끼도 조류는 4천 정도밖에 못 알아봅니다. 그 다음 모릅니다. 애미하고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새끼하고 애미라는 이 개념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 감정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산소 이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2억 5천만 년부터 산소가 줄어들어갔고 공룡은 기랑을 만들었고 포유동물은 행경을 만들었고 행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뱃속에다가 새끼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도 먹이를 젖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새끼를 우리 또 인간에 오면 새끼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새끼를 오랫동안 키워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미하고 새끼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침판지는 앞면에 털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앞면에 털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면 근육을 통해서 애미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강의를 이쪽으로 좀 마무리 지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오는 거는요, 논리 합리는 최근에 약간 나온 거고 실제로 우리 많은 동물 종 중에서 우리 포유동물은 인간은 감정을 메인 진화축으로 하는 종입니다. 근데 그 감정이 우리 이제 브레인이 발달하면서 그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느낌으로 바뀝니다. 자, 느낌까지도 조금만 따랐어요. 요 덩어리는 내가 5분만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빨리 하면 3분 됩니다. 어텐션. 자, 졸지 마시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안동에서 중시하는 그 뭡니까? 성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호학파하고 이쪽, 영남학파 이쪽에서 특히 기호학파에서 예속 논쟁이라든지 예라는 것이 왜 이 특히 성리학 쪽에서 중요시 됐는가까지도 저는 포유동물의 진화 형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면서 추상적 사고는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인간이 원초적 감정을 애미하고 새끼가 갖는 이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원초적 애미 새끼의 감정이 인간이
자, 구석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시족 사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감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자꾸 다양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세계상을 봐요. 바깥 세계상을 보면 이 바깥 세계상은 우리 브레인은 빨리 하겠습니다. 브레인은 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보면 시각도 세 가지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 형태, 움직임. 그 세 가지 맵을 결합하면 시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 브레인이 여러분들 바깥 세계, 형태, 색깔, 움직임을 처리하는 영역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만합니다. 우리 감각 피질의 60% 이상입니다. 이만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꽃을, 장미꽃 하나를 볼 때 들어가는 DNA 피질이 면적이 어디만하냐면 이만합니다. 그럼 이 뉴런이 신경세포가 몇 개냐 하면요. 이쯤 되면 그 10억 개가 넘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1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신경세포가 세포 사이에 몇 개, 연결점이 몇 개냐면 10,000개쯤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꽃을 보기 위해서 신경작용이 일어나는 연결선의 개수는 10,000개 곱하기 10억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일단 맵을 봅니다. 자, 집중하시고, 예. 맵을 보면 맵이 시각인 경우는 색깔, 형태, 움직임이 모여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액센터,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그 운율, 이런 것들이 각각 맵을 구성해 갖고 청각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각도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만져보면 표면에 조각상이 느껴지죠. 그게 촉각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모여지면 그건 감각 이미지인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내부 장기에서 올라오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내부 장기 이미지는 바로 뭘 모니터링 하느냐 하면 여기 성적인 거, 갈증, 식욕, 성욕 이런 거를 항상 제너레이션은 내적 이 내부 장기의 이미지가 올라옵니다. 이 내부 장기의 이미지가 DNA 피질에서 처리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라고 합니다. 됐죠? 조금 따라오세요. 이 느낌이 그 다음 뭐하고 결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관점하고 결합을 합니다. 자, 관점은 뭐냐 하면 개는 보면 개나 고양이나 사자는 시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기의 천적이나 그 바깥 대상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인간도 시선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린애들 막 움직이면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하죠. 시선이 계속 움직이면. 근데 하염없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분열됐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이 현상이 그래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10분 남았어요? 지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하는 강의를 좀 보시고 저를 초청하면 저는 강의했다 하면 기본이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미리. 예? 전심?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요거 그러면 요 강의는 내가 빨리 10분 내로 마무리해 드리고 다음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쭉쭉 엔터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 네, 빨리 옮겨보세요. 자, 여기서 답 해보세요. 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융합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일단 융합을 하시고 싶으면 이쪽에 우주의 4가지 힘하고 우주의 전체 물리학적으로 보는 그 관점을 먼저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썼는 책에 나오는데 우주의 4가지 힘입니다. 4가지 힘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그래서 지금 요걸 다 모아진 걸 요걸 표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모델에서 노벨상이 뭐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물리학 지식의 에센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신작용 뭐 이원론이든 태계 이항이든 그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전자기 상호작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쓰고 지구상의 동물, 식물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은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은 양력, 강력. 자, 그 다음
좀 빨리빨리 해보세요. 예, 그 다음 쭉쭉. 자, 요거 잠깐 뒤에 혹시 패널하고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추상적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순서의 조합, 느낌, 언어의 생성, 그까지. 그 다음, 예. 쭉쭉 엔터 해보세요. 예.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따라오기 그래요. 예. 쭉쭉 해보세요. 계속 엔터 해보세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쭉쭉. 다 하셔야 돼요. 자, 나 계속 엔터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통합하시고 싶으면 힉스 메커니즘, 우주의 전체 물질 시스템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이든 대성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심생률문하고 심진여물, 3세 6추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제대로 암비하시고 싶으면 심진여문하고는 입자물리학이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심생멸문의 3세 6추, 능견상, 경계상, 어깨고상이 만들어진 이 시스템하고는 바로 생명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은 이쪽은 익숙한데 이쪽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치중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쭉쭉 엔터 빨리빨리 해보세요. 예. 자, 작백해 보세요.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요게 출처를 밝힐게요. 카롤 노벨리라 해서 아까 말했던 양자역학하고 입자물리학, 상대성 이론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프론티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보세요. 다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요. 그 다음 뭐냐면 고정된 순간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물과 보이는 이 대상은 전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고정된 순간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다 순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환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환상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지금 내과학에서는 최근의 프론티어들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뭐가 출현하냐면 셀프가 출현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위대한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환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동물은 리얼만 봤기 때문에 자연적 진화를 하는 겁니다. 환상이 거짓이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환상이 본질입니다. 환상이 결국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게끔 해준 겁니다. 왜 그런데? 그럼 환상은 왜 출현했는가? 간단합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용한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은 종교 쪽에서는 환상을 허무하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환상이 환상으로만 되어 있고 티끌만큼부터 진실을 몸보도로 된 이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대략 20년 전에 어떤 문장을 만났는데 이 문장이 이런 겁니다. 죽음은 획득된 능력이다. 죽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충격받은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잘 못 받았고 다른 어떤 사유책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절단적인 그런 모두 다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 생물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음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냐 죽음은 획득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20억 년 동안 진화된 진화의 결정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충격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종이 더 많습니다. 박테리아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안 죽으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어를 포기해야 되고 나비의 날개짓, 물고기의 헤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박테리아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분자세포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포는 죽도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도로 설계되지 않는 종이 다세포 동물로 되면서 죽음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출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는 판을 뒤집는 게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믿습니까? 불멸의 무엇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미라가 됐던 파라오의 영생을 어떤 불교에서 뭐 어떤 종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렇게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올로지 쪽에서 프론티어들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음은 진화가 획득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그러니까 안 죽는 게 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죽는 거에서 죽는다는 현상이 출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하고 종교를 통합을 하려면 종교는 어쨌든 언어 시스템, 논리, 합리 언어 시스템입니다. 과학은 그걸 넘어서 갖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측정하고 있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주제가 뭐냐 하면 MIT 공대에 태그 마크라는 사람이 썼는 태그 마크의 유니버스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우주론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그 200편의 논문을 쓰고 세계적 정상급 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우주가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하나인데 수학자가 생각하는 우주는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우주 요 하나가 진실이고 팩트하고 사실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뭐라 하느냐면 이제 그걸 뒤집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상상하는 무한에 가까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 무한의 우주 중에 하나가 물질화된 우리 우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이쪽 버전이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양자의 파동함수는 측정되는 순간 컬랩싱, 붕괴된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 파동함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전에 있지 않고 이 안동에 왔는 그러면 대전에 존재할 수 있는 나도 있고 안동에 오는 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오늘 아침에 출발 시점을 기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나하고 안동에 있는 나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우주가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존 힐러 밑에 에베레시라는 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과학계에서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레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동함수가 붕괴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무한히 존재한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럼 당신이 그걸 못 믿으면 내가 또 못 믿는 걸 한번 이야기해 줄게.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신이 초속 30km로 움직이겠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당신은 믿겠느냐고. 내가 앉아 있는데 뭘 움직여? 근데 만약에 화성에서 당신을 보면 당신은 지구 위에 있고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우리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초속 3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누가 지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꿈 같은 이야기잖아. 내가 어떻게 움직여? 이거 정지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화성에서 보면 우리는 초속 30km 움직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동함수도 우주가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고 그중 한 우주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오늘 강의 결론 낼게요.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는 마지막 인류의 가장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사유체계 하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가론입니다. 인가론이 우주 전체에 보편타당한 무언가를 입자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엄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